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순원 작가의 얼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990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투입되었던 한 공수부대원의 이야기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피해자의 시점에서 쓴 작품들은 많이 읽었지만 가해자로 알려진 공수부대원의 시점에서 쓴 이야기는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광주 5.18 현장에서 찍은 비디오를 샅샅이 뒤지면서 자신의 얼굴이 혹시 어딘가에 찍히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는데요. 2024년 현재 주인공은 아직도 어딘가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얼굴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타자기에 꽂힌 흰 종이에 5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가 찍히는 것을 끝으로 테이프는 끝이 났다. 없다. 확실히 어느 곳에도. 마지막 화면의 타자기가 총알 같은 글자쇠를 날려 그의 가슴에 그런 글씨를 새기는 듯 했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는 비디오 테이프의 스위치를 눌렀다. 정말 어느 곳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벌써 10번도 넘게 확인하는 테이프였다. 그런데도 어디엔가 분명 그때 그곳에 투입된 자신의 모습을 잡은 카메라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테이프를 확인할 때마다 역으로 무슨 불안처럼 웅크리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정말 없는 것인가? 있는데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아직 내가 보지 못한 테이프 속엔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 그는 다시 처음처럼 끝도 없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노래도 광주는 말한다도 그리고 그보다 일찍 외국 기자들이 찍어 제 나라에 방영했던 것들을 다시 나라 안에서 편집해 만들었다는 다른 비디오를 볼 때도 그랬다. 처음 얼마 동안은 거기 없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는 듯도 했다. 그러다 정말 없는 건가 못 믿어워 다시 보면 볼수록 그 속 어딘가에 금방이라도 총을 겨냥하고 있거나 곤봉을 휘두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이었다. 아직 없다고 아주 없으란 법도 또 실제 그곳에 가 있던 지난 기억까지 그렇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그 불안을 더욱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었다.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새벽 2시였다. 있던 자리에 테이프를 꽂고 조용히 그는 마루로 나와 찬장문을 열었다. 인자 그만 자거라. 방 안에서 아직 눈을 붙이지 못한 소리로 어머니가 말했다. 예. 내일 또 출근해야 할 사람이 시방 몇인 줄 아나? 제 걱정 마시고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그는 술병을 꺼내 글라스 가득 술을 따라 방으로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무심결에 손이 가는 게 어머니의 노래였다. 아마 30번은 더 보았을 테이프였다. 빠른 속도로 테이프가 되감기는 동안 그는 입안에 조금씩 술을 털어 넣었다. 광주. 어느덧 세월은 그렇게 흘렀으며 그 세월 동안 그는 제대 이후 줄곧 그때 그곳에서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가능하다면 그 도시의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곳에 갔었는가? 그리고 그곳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나는 그랬었는가? 그러나 잊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이었다. 33개월의 군복무 기간 전체보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보다 더 길고도 아득했던 그 열흘 동안 태어나 그때 처음 발을 디뎌본 그 도시에서 어쩌다 나는 그런 악역을 담당하게 되었는가. 폭도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면허한 사륙과 그런 사륙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사륙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했었던가. 알잖는가. 얼룩무늬의 검은 베레모. 훈련 과정 하나하나가 전쟁이며 그것이 곧 죽음으로의 추락과 맞닿아 있는 우리에게 계엄군이란 이름으로 시작부터 그러한 사륙이 우리의 유일한 임무처럼 허락되고 강요되는 분위기에서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조차 생각할 틈 없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더욱 광포해지는 본능적인 적의와 적개심으로 살인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살인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가해자의 자기 방어 공포 속에 우리는 그 열흘 동안 우리 스스로도 모를 용맹과 잔악성에 같이 혼돈을 일으켰던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 그러도록 이미 그렇게 훈련되고 교육되었던 것은 아닌가. 엄마,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못 나가게 말리니까 아기가 딱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렇게 아기가 슬픈 모습으로 고개를 쳐박고 코가 쭉 빠져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짠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21일이었죠. 아침에 아기가 학교에 못 가니까 아침을 느지막하게 먹고 설거지를 하고 들어오니 아기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 어머니는 그 뒤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전영진, 80년 5월 21일, 대영군의 총탄에 맞아 19의 꽃다운 나이로 그는 그렇게 갔다. 어머니의 가슴에 못다 부른 노래와 깊은 한을 남기고. 그만 잘해도. 예. 대답만 말고 불부텀 끄고. 어머니 먼저 주무시라니까요. 잠이 와야 자제. 의지할 자식이라는 게 밤마동 텔레비전 귀신이 쓰여 그러는데 이 땅에 어머니가 모두 그러하듯 자식을 사랑하는데 세상 어느 족속에게 우리가 뒤지랴. 이 어머니의 가슴에 이토록 깊은 한과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80년 5월 광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야야 3시가 다 된다 3시가. 뭔 놈의 텔레비를 그래 밤마동 봤었는지. 끄고 잘게요. 주무세요.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자정, 확대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선포되면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군사독재와 대학살을 예고하는 검은 구름이 광주를 뒤덮는다. 이날 밤 광주에는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그 발표가 있은 건 같은 날 23시 40분이었다고 했다. 그 시간 그는 광주로 가는 트럭 위에 있었다. 막연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나무로 짐짝처럼 실려가고 있었다. 5월이라지만 아직 밤 공기는 찼으며 달리는 트럭 위에서 일부러 끌어당겨 맞는 바람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날 애초에 예정대로라면 그는 고향 동해 쪽으로 달렸어야 했다. 첫 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휴가였던가.
그 흥분으로 지난밤에도 2번 근무자들이 외곽 도초를 교대할 시간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이 안 와? 불침번 박하사가 물었다. 임마, 가야지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상황의 어떤 긴박감 때문이었다기보다는 박하사도 그냥 한번 악의 없이 해본 소리였을 것이다. 가야지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군대 일이란, 더구나 검은 베레모들의 일이란 늘 그런 것이었다. 지난 가을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비상 출동 때문에 갑자기 휴가가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 그러나 행여 내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라 형편이 좀 어렵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2달이 넘도록 야외 출동 한 번 없이 공수부대와는 상관도 없을 듯 싶은 데모 진압 충정 훈련만 받아오던 지금에 와서 갑자기 휴가가 취소될 이유가 없었다. 또 내일 당장 실제 진압 출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일로 이미 일정까지 정해진 휴가자의 발목까지 잡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휴가 신고 준비를 위해 대대 행정과에 가 있던 중 느닷없이 출동 대기 비상이 걸린 것이었다. 대대장은 열 외에 유동 병력 없이 휴가 예정자들도 각자 내무반으로 돌아가 출동 준비를 하라고 했다. 에이씨, 하필이면 오늘. 봐 임마, 가야지 가는가 보다 하는 거라니까. 박하사가 그렇게 불을 지를 때까지만 해도 그는 오히려 그들의 출동지가 북쪽 서울일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해 가을 대통령이 죽고 나서 세상은 거의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봄 들어서는 이틀이 멀다 하고 민주화 대행진 아니면 거리까지 뛰쳐나와 외치느니 계엄철폐였다. 그동안 텔레비전을 통해 본 서울 거리 상황은 구호와 최루탄이 어울린, 그래서 고통스럽고 절실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이 나라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진 무슨 특권이 아닌가 여겨지는 한판의 안개 축제와도 같았다. 어떤 놈은 운없게도 이런 데 끌려와 검은 베레모를 쓰고 있고, 어떤 놈들은 부모 잘 만난 덕에 대학 다니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낮으로 대모질이나 하고 있고, 그걸 볼 때마다 그는 속에서 늘 어떤 주먹 같은 것이 치받쳐 올라오곤 했다. 개새끼들, 올라가면 데모하는 새끼들 다 때려 죽이고 말 거야. 그래봐야 하루 낮 동안이긴 하지만 오랜 대기시간 끝에 오후 8시 명령에 따라 출동 차량에 분승하며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그렇게 내뱉곤 했다. 그러나 그들을 실은 차량 행렬은 부대 정문을 벗어난 다음 얼마 후 이리시 외곽으로 나와 남쪽 도로를 타기 시작했다. 광주로 가는 모양이야. 누군가 트럭 위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막 가는 거야. 얼로 가든 데모하는 새끼들 다 작살내놓고 말 테니까. 다시 누군가 그보다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 처음 그는 자신을 태운 트럭이 광주로 가고 있음을 알았다. 제대로 출발했다면 벌써 집에 닿았을지도 모를 시간이었다. 그곳 전남대에 도착한 건 다음날 새벽 2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고 추웠다. 군데군데 강의실엔 불이 켜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대원들이 불 켜진 강의실을 뒤져 그곳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끌어내왔다. 개새끼들, 지금 어느 땐데 대모질 할 준비야? 이런 씨팔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고. 뭐? 아니라고? 이 순 빨갱이 같은 새끼들 똑바로 꼬나박지 못해? 영문 모르게 끌려나온 학생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곤죽이 되도록 봉변을 떨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미 학생회 간부들은 낮에 서울에서 온 연락을 받고 튀었다고 했다. 화면에 김용일 당시 세탁소 주인의 인터뷰 내용. 18일 아침에 제가 계엄령 확대 선포라고 해서 전대 정문 쪽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일을 멈추고 나가봤더니 공수단원들이 12명씩 조를 짜가지고 곤봉과 대검을 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정문에 들어간다, 군인들은 못 들어간다 하니까 아무래도 충돌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약세더라고요. 학생들이 약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가니까 가서 잡고 곤봉으로 때리고 피가 죽죽 흐르고 피가 난사되고 끄집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곳 정문에서의 상황을 잡은 카메라가 있었다면 그의 얼굴도 광주 비디오에마다 나왔을지도 모른다. 사병 10명에 장교 2명의 분대 편제로 구성된 그가 속한 팀이 그날 아침 정문 경비를 맡았다. 그중 사병 10명 가운데 8명은 지원 하사관들이었고 의무 주특기를 가진 그와 통신 주특기를 가진 다른 1명만 논산 훈련소에서 줄 잘못 선죄로 차출된 일반병이었다. 생각하면 일은 논산 훈련소에서부터 잘못 꼬인 것인지도 몰랐다. 4주간의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 훈련병들은 중대 기관병들과의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 자신의 주특기를 알게 되었다. 160. 그것이 그가 최초로 받은 주특기 번호였다. 훈련병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이 익숙해진 훈련 조교에게 자신의 주특기에 대해 물었다. 그가 받은 160은 중대 내에 2명밖에 되지 않았다. 뭔가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모양이구나. 그것만으로도 그는 장차 자신의 군대 생활이 남들보다 조금은 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했다. 160은 뭡니까? 각계 전투장에서 고지 탈환을 하고 내려오던 중 그는 조교에게 자신이 받은 주특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럼 우리 중대 160이 바로 너냐? 예, 그렇습니다. 그거 흔하지 않은 건데. 대대 전체에 6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남자라면 멋도 있고 아주 좋은 거야. 조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도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괜히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리고 만나는 동료들에게마다 너는 주특기가 뭐냐? 나는 160이다 하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 그러고 보니 공수부대로 간다는 게 바로 너로구나. 그는 그 소리를 소대 향도에게 들었다. 임마, 공수부대가 바로 160이야 임마. 뭐라고? 향도 집 앞에서 기관병 내무반에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중대에도 160이 2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수부대라고. 그로선 정말 최악의 차출이었다. 입대를 하면서도 제발 그런 곳에만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수부대였다. 수용연대에서 장정들을 상대로 공수특전단 모집을 나왔을 때에도 그는 먼발치에서 그저 남의 일처럼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이왕 군대 생활하는 거 제대로 봉급받고 대우받으며 하는 게 낫지 않냐? 사나이로 한 세상 태어나 화끈하게 베레모 한번 써보는 것도 멋있는 일 아니냐? 사회의 웬만한 봉급쟁이보다 나은 게 그래도 생명수당까지 나오는 공수특전단의 하사관들이다. 여기 내 옆에 서 있는 2 사람을 봐라. 대한민국의 어느 군대가 이토록 늠름하고 멋있겠는가. 일반병으로 제대한 다음 사회에 나가서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지금 바로 나를 따라오는 게 차라리 낫다. 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 일생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모집 나온 소령은 공수단이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마치 천국의 군대인 것처럼 말했다. 새끼들 지원자가 적으니 별수단 다 부리는구나. 옆에 선 얼굴 흰 서울 장정이 말했다. 그리고 그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대부분의 장정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공수부대는 자기와는 거리가 먼 뭔가 별종 같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만이 그곳의 훈련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매우 특수한 군 집단일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런 만큼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억세고 거칠 것인가. 가정 형편상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긴 했지만 그래도 졸업과 동시에 반듯한 직장 하나는 잡아놓고 군에 들어온 그였다. 비록 남의 돈을 보관하고 셈해주는 곳일망정 매일같이 흰 와이셔츠에 반듯하게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출근해야 할 군 복무기간 동안에도 꼬박꼬박 그의 통장 구자로 월급이 들어올 직장이 아니던가. 소령을 따라 차에 오르는 몇몇 장정을 보며 그래도 그는 그런 목숨을 건 직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여간 다행스러워하지 않았다. 더구나 언젠가 그는 훈련 중 공중에서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 날개 접은 새처럼 그대로 저 세상으로 추락하는 공수부대원의 모습을 보지 않았던가. 그 끔찍한 기억은 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해서 이후에도 공수부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치 눈앞의 일처럼 떠오르곤 했다. 그런 나에게 160 주특기라니. 아니,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160이 공수부대 차출 주특기라니. 논산에서의 훈련이 끝나던 날까지 그는 정말 하늘을 쳐다볼 맛이 없었다. 격리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리 못 풀려도 대충 병참 정도의 주특기가 차례로 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그였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그렇게 정해진 다음의 일을 내일 같이 자대로 가거나 후반기 교육을 떠나야 하는 날 저녁 일생에 처음 그는 훈련소 내 교회를 찾아갔다. 제발 살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던 그는 1시간 내내 마음속으로 그 말만 울부짖었다. 이후 7, 8월 불볕더위 속에서 1달 반 동안 받은 기본 공수교육은 그 순간순간들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아닌가 여겨지는 차라리 무간지옥에서 보낸 시간들이었다. 꿈속에서조차 고양이처럼 사뿐하게라는 잠꼬대를 할 정도로 피 터지게 이어지던 낙법 훈련과 낙하 접지 훈련. 일찍이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의 연속이었다. 쉴 틈이 없는 PT와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훈련의 한 과정으로 가해지는 기합과 내무반에서의 군기. 거기에 낙하 예비 단계의 훈련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던가. 상상해보라. 저쪽에서 20, 30명이 잡아당길 끈이 연결된 주 낙하산 몸체 연결 부분을 어깨에 착용하고 죽은 듯이 누워있다가 예고도 없이 어느 한순간 그들이 머리 뒤쪽 방향으로 그 끈을 잡아당기며 뛸 때 거꾸로 누운 자세로 끌려가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 속도와 그 공포의 무게를. 일기가 고르지 못하면 바람에 낙하산이 그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훈련은 끌려가면서도 자세를 바로잡고 일어나 가능한 빨리 자신의 몸에서 그것을 떼어내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새끼들 이게 훈련이냐? 애들 장난 노는 거지? 우리 땐 임마 사람이 끌지 않고 자동차 뒤에 매달아 훈련했어 임마. 그 1달 반 동안 4번의 낙하 점프.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의 추락인가 싶었던 그때의 긴장에 대해서는 따로.
그 낙하 점프를 한 다음 비로소 그의 머리에도 베레모가 씌워졌다. 그것이 공수부대의 전통이라고 했다. 최소한 4번의 점프를 마쳐야지만 무슨 월급안이라도 되는 양 베레모를 쓸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래서 처음엔 그 모진 훈련 과정을 끝내고 베레모를 쓰게 되었을 때 어떤 뿌듯한 성취감 같은 것이 긍지처럼 차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그것이 어떠한 긍지도 아님을 알았다. 아, 사람이란 이렇게 쉽게 황폐해질 수도 있구나. 베레모를 쓴 다음 그는 특별한 까닭도 또 구체적인 대상도 없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이글거리고 있는 자신의 저기를 오랜 일처럼 되돌아보았다. 자칫 성취감이나 긍지처럼 생각되기 쉬울, 또 그렇게 분명 교육받고 있는 그것은 남들과 다르게 겪는 살벌하고 혹독한 훈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반대급부의 보상 심리의 다름이 아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베레모를 쓰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겪어나갈 공수부대원들로선 행동 하나하나가 광포하고 거칠어도 좋을 어떤 특권의식이 있기나 하다는 식의. 거기에 투입되기 바로 전날까지 받은 충정교육은 또 어떠했는가. 해 뜨면 영병장에 나가 해 질 때까지 2달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데모 진압 훈련만 받아오지 않았던가. 서울은 봄이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차라리 혹한기 훈련이나 점프 훈련이 낫겠다. 누구 입에서나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그 훈련은 지루하고도 짜증스럽게 이어졌다. 8차선 도로 정도 넓이의 V자형 대형으로 길게 늘어서서 앞발을 쿵쿵 울리며 가슴 앞에 총을 세웠다 눕혔다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돌아서는 가두데모 진압 훈련이었다. 그런 가운데 진압 요령보다 앞서가는 건 시위 학생들에 대한 타오르는 적개심이었다. 누구 때문에 허구한 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 새끼들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짜증스러운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훈련 중간중간 실시되는 지휘관들의 정신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그런 적개심에 불지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출동에 임박해선 여러 차례 대대대항 충전작전 경연대회를 갖기도 했다. 개새끼들 정말 출동하기만 하면 꼴통을 확 부숴놔버릴 거다. 날마다 족같이 훈련만 시킬 게 아니라 광화문 내거리에 한번 풀어놔봐 달라고. 쌍년들 데모하는 년들은 아주 씨도 못 받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어쩌면 그날 정문에서의 첫 유혈 상황은 대원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이미 오래전부터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그런 기회가 오길 기다려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충돌이야 한순간의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개개인의 마음 준비는 그들에 대한 적개심만으로도 이미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여든 학생 50명이 100명이 되고 그 100명이 다시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자 전두환 물러가라, 계영군 물러가라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쪽에 강제 해산 경고 뒤 곧바로 중대장의 돌격 앞으로가 있었다. 그때 만약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비디오를 볼 때마다 그 부분에 이르면 그는 늘 식은땀이 흐르곤 했다. 정말 우리는, 나는 무얼 하였던가. 한 놈씩 끝까지 쫓아가 붙잡아. 한 놈만 쫓아가라니까.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돌조차 두렵지 않았던,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둘렀던 적이는 무엇이었던가. 화면에 박병률 당시 조선의대 학생 인터뷰 내용. 그래서 피하고 피하다
화장실로 도망갔는데 화장실까지 쳐들어와서 공수부대들이 곤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저희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완전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하고 때립디다. 저는 그 당시 저희를 때렸던 공수부대의 얼굴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 차검한 M16 소총과 곤봉을 들고 거리로 뛰어드는 공수부 대원들. 붙잡아! 야, 그쪽 맡으라니까! 삑삑 하는 호루라기 소리, 내리치는 곤봉, 찢어지는 비명, 헬리콥터 소리. 이놈아야, 지발 좀 자거라. 인자 그마. 다시 어머니가 나와 방문을 두드렸다. 왜 못 자고 밤마동 그래. 네가 뭐 언제가 있다고. 잘게요. 그러나 불을 끄고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저는 그 당시 저희를 때렸던 공수부대의 얼굴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억. 혹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얼굴이 아닐까? 아니면 조선대 앞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면 그 불안은 단순히 그 속에 내 얼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도 아닌 듯 했다. 매일같이 비디오를 보는 건 최근 들어서의 일이지만 그런 불안은 이미 제대 직후부터 있어 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는 부대원들이 만들어 선물한 방패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창문을 열고 강물에 던져버렸다. 영원히 그렇게 묻혀버려라. 내 젊은 날의 악몽 같은 그 기억들. 가능한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 3년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긴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자. 그때 거기에 간 건 내가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더럽게도 운이 없어 그곳으로 차출된 한 익명의 공수부대원이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렇게 차출되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누구라도 그런 짐승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는 버스 안에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다. 집에 와서도 동사무소와 지역 예비군 중대에 하는 저녁 신고보다 먼저 그는 입대 전 다니던 은행에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건 혼자 생각하지 않는다 하여 아주 상관없이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마치 그의 전력을 알고 있기나 하듯 집요하게 그의 군대 생활에 대해 물었다. 어디에서 근무를 했느냐, 주 특기는 무엇이었느냐, 광주 사태가 있을 땐 또 어디에 있었느냐. 복직을 환영하는 첫 술자리에서부터 사람들은 그의 군대 생활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는 후방에서 근무를 해서 별로 기억나는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또 광주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은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저녁 신고식 때 대대장도 그때의 일은 가능한 밖에 나가서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혹시 김형 방위 갔다 온 거 아니오? 워낙 그가 말을 하지 않자 누군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다 했을 정도였다. 아직 때가 때인지라 드러내놓고 그 일과 연계하여 전통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들 그때 그곳에 진입한 공수부대가 얼마나 무자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일 놈들, 살릴 놈들 하고 있었다. 82년 봄, 대학가를 제외하곤 아직 광주에 대한 어떤 사진 자료나 학살 진상 내용도 나오지 않고 있었다. 생각해봐요. 공수부대가 어떤 군대인가. 전쟁이 나면 곧바로 낙하산을 타고 적 심장부를 뛰어들어가 게릴라전을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계엄군이라고 들어갔으니
그런 난린들 왜 나지 않았겠어요. 그때 광주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는데 정말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대요. 소문을 들으니까 임신한 여자의 배까지 갈랐다는데 그게 어디 사람 인종들입니까? 악마고 야차지. 아직 독재자는 건재했다. 그런 독재자 아래에서 그 광기에 대한 1차적 타깃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그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투입된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익명의 공수부대원 개개인들이었다. 원래 그런 놈들인데 오죽이나 좋아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래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고 되물을 수도 없는 일 아니던가. 어쩌면 이건 내 평생을 두고 따라다닐지 모를 광기의 어두운 그림자인지도 모른다. 처음엔 얼마간 조심을 하다가 끝내 그날 그는 군에서까지 자제했던 술을 대책 없이 퍼마시기 시작했다. 광주. 그때 어떤 급류처럼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던 그 광기 어린 분위기는 무엇이었던가. 정말 우리는, 나는 그랬었는가. 다음 날 밤에도 그는 퀭한 눈으로 2개의 비디오를 보았다. 요즘 들어서는 어느 하루도 그걸 보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처음 비디오를 보기 시작한 건 방송국에서 저마다 그걸 방영한 다음부터였지만 그래도 그땐 이렇게 매일같이는 아니었다. 어쩌다 문득 정말 거기에 내 얼굴이 없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마음 놓고 싶을 때 아무도 몰래 그는 비디오를 틀곤 했다. 그러다 다른 비디오엔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광주 비디오를 구해 그것을 복제해서 보관했다. 이젠 어느 비디오든 그 안에 화면은 물론 해설까지 다 외울 정도가 되었지만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여기세요. 며칠 전 오랜 망설임 끝에 모처럼 용기를 내서 찾아간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의사에게 광주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10년 전 제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누구에겐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최근 갑자기 그 생각이 나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차마 공수부대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누구에겐가 그 이야기를 하면 이번엔 다시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더욱 불안해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10년 전 봄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80년 서울의 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전경으로 입대했었는데 종로 5가에서 크게 학생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나는데 그때 학생들은 우리의 소원은 자유를 부르며 연주와 데모를 했습니다. 아마 수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광주 5.18 직전이었으니까 전경도 본격적으로 무력 진압을 하던 때였지요. 그때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자욱한 최루가스 속에 쓰러져 엉금엉금 인도 쪽으로 기어가는 한 학생을 방패로 여러 차례 허리며 옆구리, 다리를 내려 찍었는데 그때 그 학생이 아마 많이 다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지요. 아주 불구의 몸이 되었는지도. 그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외국 필름들을 편집해 제작한 5월 그날이 오면에 나오는 일본 NHK 자료 화면이었다. 그때 그 학생이 불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최루탄이다, 방패다, 그런 거에 사람이 다친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학생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김주호 씨 혼자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죽이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광주에서처럼.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광주야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고 또 거긴 정경이 아니라 공수부대가 투입됐던 데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의사는 그를 정말 실성한 사람 보듯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음 편하게 먹으라니까요. 그 학생은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문제는 왜 지금까지 그걸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불안해졌는가 하는 건데 아마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내일 다시 한번 찾아와 보세요. 사실대로 밝혔다면 의사도 다른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도 일단 광주 정도의 일이라면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밝혀진 것만도 200여 명의 죽음이라고 했다. 그 중에 내 곤봉과 내 총에 죽은 사람은 없을 것인가? 또 다친 사람은? 박영은. 작은 소리로 그는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어쩌면 그 여자가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고향에 있는 지방 영업점에서 서울 영업점으로 올라온, 그러니까 86년도 겨울에 만난 여자였다. 그때 그는 창구에 행원으로 앉아 있었다. 어느 중소기업의 격리를 보던 그 여자는 오전 오후 하루 2차례씩 그가 근무하는 은행으로 출납일을 보러 왔다. 웃으면 치아가 전표에 적은 그녀의 글씨만큼이나 고르고 예쁘던 여자였다. 매일 주고받는 말이야 몇 마디 되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언제나 서울말을 쓰곤 했다. 안녕하세요, 김주인님. 양복이 참 멋있어요. 넥타이도 잘 어울리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입금시킬 수표를 들고 온 그녀에게 그는 미리 약속 시간과 장소를 써두었던 메모지를 내밀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는 그 여자와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또 살아야지 않겠나. 인자 네가 집안에 사람을 들여야지.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어머니는 부쩍 그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광주에서 여고를 나왔어요. 학교를 묻자 커피를 마시며 여자가 말했다. 순간적으로 그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광주라. 하필이면. 전 박영은 씨가 늘 서울말을 써서 서울 얘기가 뭐 따로 있나요? 와서 배웠지요. 올라온 지 벌써 3년이나 되는걸요. 가족은요? 광주에 아빠하고 엄마가 계세요. 그럼 딸 하나만요? 제 바로 위에 학교 다니던 오빠가 있었어요. 지금은 뭘 하는데요? 그 오빠는 아시죠? 광주에서 있은 일. 그때 대학 3학년이었는데 아마 살았다면 지금 김주임님 나이쯤 됐을 거예요. 혹시 광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이것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는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평소 그녀에게 가졌던 애틋한 마음도 이미 천리 밖으로 달아나 있었다. 대체 이 여자의 어느 부분을 나는 좋아했던가? 그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그때 숨막히던 상황을 떠올려 보았다. 03시 작전 개시, 사방에서 총성 울림,
공 4시 탱크를 앞세우고 도청 완전 포위. 장갑차에 서치라이트를 밝힌 가운데 항복 권유 최후 통첩. 폭도들에게 경고한다. 현재 너희들은 완전 포위되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반응 없음. 잠시 고요. 그 가운데 순간 한 발의 총성 울림. 장갑차의 서치라이트 부서짐. 칠흑 같은 어둠. 04시 10분 일제 사격. 도청에 투입. 04시 45분 도청 점령. 04시 53분 잠적 폭도들과 치열한 교전. 05시 12분 도청 잠적 폭도 소탕 완료. 05시 23분 광주시 완전 점령. 도청에 투입된 것은 3공수였고 그가 소속된 7공수는 광주공원 쪽에 투입되었다. 광주공원이 완전 진압된 것은 나중에 안 시간으로 05시 05분이라고 했다. 상황이 끝나고 우리는 무얼 하였던가. 소탕 후 조금이라도 자세가 이상해 보이는 죽일 것들은 죽이고 엎어놓고 묶을 것들은 손을 뒤로 돌려 비웃 두릅 엮듯 묶은 다음 또 하루의 아침이 밝아오는 여명 속에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었던가.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전 혼자서는 텔레비전 뉴스를 잘 못 봐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몸이 떨려서요. 길을 가다 공수부대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요. 그럼 그때 박영은 씨는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애들은 헌혈도 하고 했는데 헌혈하러 갔다 오던 길에 죽은 애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데모하는데 나가보기도 했다는데 그때 본 공수부대 얼굴도 안 됐어요. 정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워낙 무섭게 뇌리에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꿈에도 가끔 그 얼굴이 보인댔어요. 다음 날에도 여자는 그가 앉은 창고에 어흥과 수표를 들고 와 서울말을 썼다. 어머, 김주희님 안경 쓰셨네요. 전 또 자리가 바뀌었나 했어요. 점심시간 전 잠시 외출을 해서 안경점에 가서 그는 얼굴 모습이 확 달라 보일 수 있는 안경을 찾았다. 안 써도 되겠는데요. 시력검사를 끝내며 안경점 주인이 말했다. 시력보호 안경이란 것도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아야 쓰는 거지요. 정 쓰고 싶으시거든 아주 연한 갈색 계통으로 그냥 도수 없는 안경을 쓰지 그래요. 하긴 요즘 멋으로도 안경을 많이 쓰니까. 안경점 주인은 양쪽 눈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날 아침 그는 왠지 모르게 눈이 침침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밤 여자와 헤어지고 들어올 때 그는 이제 안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후에도 도수 없는 안경인데도 느낌상 안경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의 시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았다. 광주. 하루에 수백 명도 더 드나드는 고객 중에서 혹시 그때 그곳에 가 있었던 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가. 안경을 쓴 다음부터 왠지 그는 창구에 앉아 있기가 두려웠다. 어쩌면 시작은 그때부터였는지 모른다. 몇 번 본점 인사부를 찾아가 면담을 한 다음 그는 그해 가을 인사이동 때 본점 고객관리부로 자리를 옮겼다. 뒤늦게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그는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 늘 건강하세요. 여자는 그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오래도록 송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고객과 직접 상대하지 않는 본점 부서도 그에겐 편한 자리가 아니었다. 지점으로 돌 땐 고향 영업점에서조차
그가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어쩌다 한 번씩 받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도 늘 동단 위에 예비군 중대에 근무하는 방위병이 집으로 가져오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대부분의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군들과는 달리 자신의 훈련 복장이 남보다 티나지 않도록 조심하곤 했다. 그러나 본점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전근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안전관리실의 직장 예비군 중대장이 일부러 전화를 해서 예비군 소속을 직장 예비군으로 옮기라고 했다. 뭐 번거롭게 그냥 있는 데다 두면 안 됩니까? 지역 예비군보다는 직장 예비군이 편하지 않습니까? 훈련 가서도 심심하지 않고요. 어차피 시간 때우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뭘. 그래도 옮기세요. 우리 규정이 그러니까. 안 옮길 도리가 없었다. 그가 79년도에 입대해 82년 봄에 제대한, 그러니까 어쩌면 광주 사태 때 투입되었을지도 모를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은 아마 안전관리실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다. 군대 생활 FM으로 했겠네요. 첫 소집 훈련 통지서를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적힌 주특기 번호를 보며 중대장이 말했다. 뭐 별로요. 행정을 받습니다. 점프는 행정병들도 열애가 없지요. 그런 셈이죠. 장교도 대위까지는. 가장 힘들 때 군대 생활을 했겠네요. 이거 7시까지 정문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요? 늦으면 곤란해요. 교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후로도 중대장은 눈치 없이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시시콜콜하게 그의 군대 생활에 대해 물어오곤 했다. 김주호 씨 삼공수였어요? 아니요. 그럼 칠공수? 예. 거여동에 있는 건 그건 몇 공수예요? 그때 혼났겠네요. 광주 가서. 안 갔다니까요. 에이, 안 가긴 다 아는데 감사실 윤문아 씨 알죠? 그 사람은 광주 사태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왜 부마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죽기 얼마 전에. 그때 동아대 간부인가 뭘 했는데 그때 다리를 다친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으니 거기도 공수부대가 갔었다면서요? 모른다니까요. 그때 난 기본교육 마치고 얼마 안 있다가 주특기 교육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럼 광주엔 갔었겠네요. 칠공수라면서. 그레고리안 성가의 진홍곡이 배경음으로 깔리는 가운데 얼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천으로 얼굴을 가린 시신, 얼굴 여기저기에 칼자국이 난 시신, 그런 참혹한 시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스친다. 계속하여 들것에 실린 채 트럭으로 올려지는 사망자의 모습. 다시 클로즈업되는 짓이겨져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의 모습.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살상이 광주 전역에서 발생하자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눈앞에서 똑같은 시민들이 무자비한 진압에 쓰러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신을 맞이하자 최초의 공포는 서서히 분노와 저항의식으로 바뀐다. 이때 화면, 아마 광주 외곽 도로인 듯 시민군들이 탄 지프가 지나간다. 길가에서 손을 흔드는 시민들, 태극기를 단 지프, 시가지로 들어온다. 환호와 박수, 반은 강목, 반은 총을 들고 있다. 수건으로 눈만 남기고 얼굴을 가린 청년의 모습. 다른 한 청년 카메라가 다가가자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손을 흔드는 안악들과 아이들. 진짜 사나이를 부르는 시민군.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에 부모 형제 우릴 믿고 단잠을 이룬다. 와 하는 함성과 박수.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차로 다니면서 아주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나오대요. 광주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는다고. 아마 그날이었던가. 뒤이어온 부대에게 전남대를 맡기고 조선대로 수경지를 옮긴 다음 그뿐 아니라 공수대원 모두 하나같이 불안에 떨던 밤이었다. 턱없는 적의와 적개심으로 이미 저지른 죄가 너무 컸다. 그때 시가지 쪽에서 바로 그 여자이지 싶은 확성기를 통한 폭도들의 선무 방송이 들려왔다. 전투경찰 아저씨, 우리에게 최루탄을 쏘지 마세요.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광주 시민을 몰살하려는 전두환 놈을 몰아냅시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맨주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끝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광주를 수호합시다. 저 악마 같은 공수부대가 우리 형제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청으로 갑시다. 도청으로. 지금도 그에겐 그 열흘 동안 가장 섬뜩했던 기억이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모두들 낮과는 다른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지휘관들은 간첩과 불순분자들이 광주로 몰려들고 있다고 했다. 우리 대원 중 몇이 폭도들에게 붙잡혀 사지가 찢어 밝혀진 채 도청 앞에 매달려 있다는데, 전라도 놈들이 공수부대원 가족들을 몰살하고 있다는데, 바깥과 마찬가지로 부대 안에도 그런 루머가 사실처럼 돌았다. 투입된 간첩이 분명할 그 여자의 선무 방송이 끝나면 거리는 다시 시민들과 폭도들의 함성 속에 휩싸이곤 했다. 사면 초가가 따로 없던 밤이었다. 과연 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가두방송을 하고 있는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러다 정말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 그 방송은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잠시 잠잠하던 도시는 다시 맹렬한 불길처럼 함성 속에 들떠오르곤 했다. 다음 날 저녁 조선대 뒷산을 넘어 퇴각하며 그는 공수부대가 그 여자 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했다. 스스로의 공포에 못 이겨 그는 수도 없이 총알을 날렸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때의 그 공포와 불안, 초조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분명 물리적 가해자였으면서 또 다른 정신적 피해자라고 어느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87년 겨울,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여의도로 가서 그 황색 물결 속에 비로소 그는 광주 학살 진상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 중에 총을 든 5명의 계엄군에게 붙잡혀 옷을 벗기우는 청년의 사진이 있었다.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는 그 5명의 얼굴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이름까지도.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어 자신의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고 선 사람은 부대 내에서도 독실하다고 소문난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 연행된 청년의 뒤에서 어깨에 옷소매를 붙잡고 선 사람은 대학 3학년 중에 입대했다고 했다. 이것 말고도 사진 자료가 많습니까? 그는 사진 자료집을 파는 청년에게 물었다. 이건 일부이지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도 많고요. 주로 공수부대를 찍은 건요?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
하나 사시겠어요? 주세요. 그리고 저것도요. 그날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이어 나오는 50장도 넘는 시신들의 얼굴을 찍은 사진.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짓뭉개져서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정육점에 매달아 놓은 고깃덩어리 같은 것도 있었다. 이 중 어쩌면 그 여자의 오빠도 있을지 모른다. 광주에 갔었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때 우리는 나는 그랬었는가?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다른 정신적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언젠가 그들은 폭도의 누명을 벗고 복권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어둠과 광기,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륙이 우리의 유일한 임무인 것처럼 허락하고 강요하였던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들을 꼭 죽여야만 할 어떤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가. 턱없이 끌어올랐던 적의와 적개심. 내가 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인가. 그들을 부른 조국과 날 그 자리로 끌어내 부른 조국은 어떤 조국들일까? 김주호 씨야 당연히 이거겠지요. 선거 바로 전날 직장 동료 중 하나가 비웃음인지 경멸인지 모를 표정으로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이며 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라고. 당신이 무슨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 바로 그 번호라고 하면 믿을 것인가? 아니 어쩌면 그런 피 묻은 표는 필요 없다고 말해올지도 모른다. 다음 날 어머니는 널 위해 1번을 찍고 왔다지만 그는 투표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저런 저 전라도 것들. 졌으면 진 거지. 저것들은 꼭 뒤끝이 안 좋다니까. 그러니 그때도 나를 상대로 그런 역적질이나 하다 남의 귀한 자식만 죽일 뻔했지.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이 보도되자 텔레비전을 향해 어머니는 가차없이 그렇게 못을 질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내가 못할 소리를 했냐? 하여간 저 전라도 것들은 적으면 적을수록 손해라니까. 어머니가 뭐 얼마나 전라도 사람들을 겪어서요. 왜 안 적까? 자식 하나 있는 게 그만큼 적었으면 됐지. 거기서 뭘 또 얼마나 더 적으라고. 이후 청문회 때에도 그는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텔레비전을 보았다. 대령으로 진급한 대대장은 전남대 정문회사와 같은 상황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며 자기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학생들이 가방에서 돌을 꺼내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으로 찔렀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위력 시위를 할 때 이렇게 총구를 위로 해서 꽂기는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위력 시위에 한해서이지 그것으로 사람을 찔렀다 어쨌다 하는 건 교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새끼 그거 김형부대 대대장이었어요? 난 못 봤어요 텔레비전. 하긴 뭐 볼맘도 아니었겠지요. 그러면서 동료는 돌아서며 혼자 소리로 대대장 새끼나 쫄병 새끼나 그 새끼가 그 새끼들이지 했다. 그러나 더욱 견딜 수 없는 건 말도 없이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다른 동료들의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청문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기가 다가가면 마치 수음이라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흩어지곤 했다. 시발 입 가지고 평생 동지들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겠네. 그때에도 아까 그 동료는 어김없이 한마디씩 그렇게 내뱉곤 했다.
아무래도 고향 지점으로 옮겨가야 할 것 같았다. 어머니, 우리 이민 갈래요? 그날 그는 대책 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와서 뜬금없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무엇이라 이민? 예, 이민이요. 미국이라도 좋고 소련이라도 좋고요. 야가, 네 시방 미쳤나? 예, 미쳤어요. 이민을 가고 싶어 미쳤다고요, 어머니. 미국이든 소련이든 남미든 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는 전라도가 없고 광주가 없는 나라에 가서 살자고요. 회사에서 뭔 일이 있었냐? 아니요. 회사에서 뭔 일이 있은 게 아니라 광주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때 제가 말이죠. 이 용감한 공수부대 용사가 말이죠. 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광주놈들을 총칼로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이 장한 아들이요. 그 기사 그놈들이 짐대중인가 뭔가 하는 놈을 앞세워 역적질을 했으니까 나를 구하느라 그랬던 게제. 난 뭐 텔레비도 안 보고 사는 줄 아나. 이 애미도 보고 듣는 게 있어 알 건 다 안다 말이다. 저런 죽일 놈들 저런 어머니의 노래가 방송되어 나오던 날 그는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니는 그때 저기 저 얼룩얼룩한 옷을 입었댔나? 처음 어머니는 그렇게 물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민군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그걸 보기만 하다가 그들이 총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자 느닷없이 신음처럼 죽일 놈들 하고 내뱉는 것이었다. 이 땅의 어머니가 모두 그러하듯 자식을 사랑하는데 세상 어느 족속에게 우리가 뒤지랴. 앞에서도 그런 해설이 있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그 어머니와 다른 악보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저놈들이 니들한테 총을 쐈단 말이지. 저런 저 숭악한. 어머니의 눈엔 이쪽의 곤봉과 대검과 총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오직 아들이 얼룩무늬의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 중요할 뿐이었다. 그러다 다시 계엄군의 곤봉과 대검과 총이 나오고 저들의 피 흘리는 모습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굳게 입을 다무는 것이었다. 저런 저 총을 들고 나오긴 어디로 나와. 누굴 쏴 죽이려고. 도청. 계속되는 총소리. 처참한 시신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죽은 자와 산 자. 그 밖에 이곳 광주에는 남은 것은 정녕 아무것도 없었다. 김순희, 고 전영진 군의 어머니의 인터뷰. 그 당시에 그 상황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제가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정말 그 아들한테 기대를 다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나가서 그 애가 시체로 변해가지고 아침에 밥 한 숟가락 해서 먹여서 내보내가지고 죽어서 있어도 얼굴도 못 봤어요. 20년 가까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길렀는데 그래서 죽어서. 그 당시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무차별 학살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군인만 보면 몸서리가 처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군인들도 피해자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탈취할 흉계를 꾸민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잃고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살아온 자식 앞에서도 끝까지 그게 아니었다.
대체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그래, 마음 아프기사 자식 잃은 애미가 100배, 1000배 더 하겠지. 하지만서도 그쪽은 이미 가슴속에 묻어두고 지키는 자식이고 나한테 니는 이제나 저제나 가슴 밖에 내놓고 지키는 자식이 아니겠냐. 언제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해서 그때 거기가 너들 말이 나올지 모르는 세상이고. 김형도 그거 봤지요? 다음 날 회사에 나가자 먼저 나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동료가 물었다. 거기 김형 얼굴은 안 나오던가요? 그때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그렇게 차출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는 그 말을 가까스로 눌러 참았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도 입 밖으로 쏟아내지 못할 말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는 월부로 자기 방에 놓아둘 텔레비전과 비디오 세트를 구입하고 구할 수 있는 대로 광주 비디오를 구해 복제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나온 KBS의 광주는 말한다를 볼 때도 그는 내내 거기 어디엔가 있을지 모를 자신의 얼굴을 찾아보았다. 없었다. 어느 곳에도. 그는 안심했다. 그리고 그 안심을 다짐하듯 생각날 때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기계를 점검하듯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 그것들을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테이프를 확인하는 기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느낀과 동시에 문득 그 속 어딘가에 자신의 얼굴이 화면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얼굴 없는 테이프를 확인하면 할수록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광주 문제로 사사건건 부담을 주던 그 동료가 지방 영업점으로 발령을 받아 나가던 날에도 그는 오래도록 테이프를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없다고 하여 그리고 끝내 어느 테이프에도 내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끝까지 그 일과 나는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는 광주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던가. 야야 지발 좀 그만하고 잘해도. 예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애미도 그거 볼 만큼은 봤다. 어디도 네 얼굴 안 나온다니까. 알아요 저도. 망할 놈들 그런 건 왜 찍어 내보내가지고. 다 끝나가요. 주무세요 먼저. 화면. 아버지의 영정을 두 손으로 받쳐든 아이. 클로즈업 되는 영정 속의 사진. 차례로 조감되는 망월동의 여러 모습. 검은 천과 함께 조기로 달린 태극기. 그는 비디오를 껐다. 오늘도 그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없다. 어느 곳에도. 불을 끄자 방 안 가득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오고 꺼진 텔레비전 화면 속에 분명 예전에 그였을 철모를 쓴 얼굴 하나가 바깥쪽에 그를 향해 아까부터 총을 겨누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너. 그래 오랜만이다 너.